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외국인에게 예외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르게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규제를 더 강화할까요? 더 완화할까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 계약만 신고를 하는데, 이 매매 X, 이 말은 외국인은 매매는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그래서 헷갈리는데, 매매 X, 이 말은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히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가 적용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신고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취득하면 효력이 없고요, 무효고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만약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 입증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안 들어갔죠.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폐지한다고 했어요. 대통령 공약으로. 그랬다가 지금 이 주택임대차 신고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폐지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내년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한다고 발표됐어요. 뭘 더 강화하냐면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이제 기재하도록 한대요. 그건 이제 허위로 신고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서를 만약에 다르게 적었으면, 만약에 40만 원인데 30만 원이라고 거짓말로 적어줬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개업공개사가. 그래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도 이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허가 신청하면 아까 외국인 특례도 15일입니다. 이것도 15일입니다. 15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15일까지 안 하면 16일 날, 그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제 그 이용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정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고요. 허가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무효고,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입증액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입증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면 아니라 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동네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거는 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요. 다만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또는 허가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서울에서 사우나 건물을 교회한다고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 받았습니다. 허가 내주기 전에 막 그 주민들이 허가 내주면 가만 안 있겠다, 이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요성이 없다, 진짜 교회로 안 쓰고 또 알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돈만 더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가를 안 내준 것 같아요.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장이 19역인가 이거 재개발할 예정 지역인데 자,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고, 허가구역 지정을 왜 했냐 이의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못 팔았으니까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자, 누가 먼저 사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를 협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협의가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죠. 불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 왜냐하면 시세대로 사줘야 판다고 하지, 안 그러면 우선 협상을 해도 결렬되겠죠.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허가 기준 면적. 이걸 그냥 무조건 숫자는 암기해야 되긴 암기해야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를 소규모로 개발하기는 힘들겠죠. 임야 이런 데는 녹지 지역 이런 데는 거의 건폐율 20%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임야는 좀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넓어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주거지역, 미지정 지역, 이거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네 군데에 전 국토가 이 도관, 농자 네 군데에 속하지 않는 용도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네 군데 안 속하는 땅이 있을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있을 수 있네요. 여기 미지정이라고. 바다 매립해가지고 아직 안 정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이 최고 좁아, 지금 주거하고 똑같아 60제곱미터만 초과돼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주거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고 임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임야로는 지정 잘 안 되겠지만, 미지정, 무지정도 있습니다. 바다 매립하고 이런 경우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 공업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 1000, 기타 2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 기준 면적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당연히 이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거에서 80%는 출제된다고요? 시험을 이미 34번이나 시험을 실시를 했죠. 그러니까 34번이면 지금 34번 곱하기 40문제 하면 3, 40이 1200문제, 1000몇백 문제가 되니까 이 좁은 내용에서 1000번 넘게 출제됐으니까 한 번도 안 나온 걸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기간, 허가구역 지정이 최대 5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최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가장 긴 게 5년입니다. 자, 2년짜리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사업용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임대사업, 이때 임대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 요거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최고 길죠. 5년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보존, 기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는 것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 짓는다고 했으면 2년 동안은 못 팔아먹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했다면. 자, 선매,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라고 했습니다.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인수합병 이런 거 하면 누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런 거 나오죠, 뉴스에. 그래서 우선 매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요거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선매, 먼저 살 사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서 알려드릴 테니 그 우선 협상 대상자와 먼저 선매 협의를 해 보시고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 아까 그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선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LH가 선매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LH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선매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X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시험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출제됐어요.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X.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방치를 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요.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는 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이행을 하면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신설된 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때까지 태어나서 법률을 많이 봤지만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 부과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 안 받은 경우 징역 벌금이 있지만 신고 안 해가지고 징역 벌금은 없었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법률이. 근데 이번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그래 이렇게 거짓으로 할 이유는 없죠. 거의. 어쨌든 검사맘이에요. 검사가 잡아넣으려고 맘먹으면 이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거 해버리면 징역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이고요. 이것도 오래 받겠죠. 거짓 신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인데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10% 이하 과태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이고 주인은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세입자한테 바뀌기 전에 받던 금액에서 5%밖에 못 올립니다. 최대. 무조건 5% 물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제사안 등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근데 일반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거는 중간에 세입자 바뀌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이 최대 10년 동안 최대 1년에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리는 게. 그러면 주인한테는 그런 게 안 좋은 거고요. 세입자한테 좋은 건데 주인한테 좋은 거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다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래서 너무 혜택이 크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파트의 경우 매입 임대주택이 불가능합니다. 건설 임대주택만 가능하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런 거는 건설 처음부터 짓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가능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면 집이 1000개, 빌라가 1000개라도 세금을 많이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빌라왕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80억이 부과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주택갱신거절 판례입니다. 판례. 이게 2021년도 판례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요 판례를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4개월 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나가라고 못하고 또 2년을 더 연장해 줘야 되죠. 그러면 판례를 보니까 법인 법적으로 사람이죠.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답니다. 법인이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집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법인이 직접 거주해야 되니까 세입자 나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법인인 경우. 자연인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자, 그러면 법인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실제 이제 제가 사례를 말하려고 법인을 말했을 거예요. 법인이었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법인이었는데 6개월 전에가 아니라 7개월 전에 팔았어요. 법인이. 팔라고 하는데 먼저 그 세입자한테 이거 파는데 협조하고 집 보여주면 2천만 원 주겠다 이사비 했는데도 세입자가 거부한 거예요. 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서 2년 더 살겠다. 그래서 주인이 법인이었는데 그냥 7개월 전에 팔아버렸어요. 7개월 전에. 그 대신에 7개월 전에 팔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하니까 집을 보여줄 수 없죠. 안 보여주고 파는 대신에 2천만 원 깎아준 거예요.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해서 집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그 대신에 2천만 원 깎아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개업공개에서 나중에 또 확인 설명 왜 안 보여줬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7개월 전에 팔았으면 새 주인이 이제 이 사이에 현재 세입자가 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주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아니, 내가 직접 살아야 된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판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7개월 전에 팔은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요 사이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 팔면 새 주인이 그러면 역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가라고 하면 현재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답은 명문 규정은 없는데 법무부 유권해석은, 그래서 제가 7개월 전에, 요거는 7개월 전에 판 거예요. 판례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때 팔았다면 새 주인 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후에 계약갱 신고를 했다면 새 주인이 거부할 수 있다. 나가야 된다. 그러나 새 주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현재 세입자가 현재 집주인한테 계약갱 신고를 했다면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2년 더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법무부 유권 해석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집 파는 건 거의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여주지 않고 파는, 대부분은 보통 먼저 세입자한테 협조를 구한다고 좀 집 좀 팔아야 되겠다, 보여달라 이렇게 한다고요. 대부분. 그러면 이 사람이 팔겠구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왠 집도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세입자 몰래 팔기가 쉽진 않아요. 아까처럼 2천만 원 이렇게 깎아주고 그냥 안 보여준 상태에서,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먼저 협조를 구했는데 세입자가 난 싫다, 계약갱 신고해가 2년 더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몰래 파는 거고,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자, 분묘기지권도 이게 바뀐 게, 이제 시효 취득을 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근데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고 땅을 팔아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한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 이걸 좀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발급권자는 시구읍면장입니다. 시구읍면장인데 부발업이면 반드시 부발업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천에 마장면입니까? 마장면은 반드시 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천, 여기가 정포동인가 무슨 동이죠? 여기 중리동이면 여기가 중리동이에요? 중리지구하고 똑같네. 그럼 동이 중리동이면 이천시장한테 받아야 되죠 반드시. 이게 시구읍면장이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면장이죠. 군수 대신에 업장면장. 이천 같은 데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이천도 마장면 이런 데는 농어촌 특별 그거 뭐 특례 입학 이런 거 가능하죠. 면인 경우는 시라도, 도농복합도시인 경우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구읍면장. 그래서 옛날 공법에 군수 X 출제됐습니다. 군수는 농지취득자익증명 발급권자 아닙니다. 시구읍면장. 여기는 군수는 제외됩니다.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죠. 구청장은 없죠. 또 그럼 시골에 군수가 파워가 있냐고요?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워가 있냐고요? 파워가 있다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게 파워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돈하고 관련되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자동으로 붙잖아요. 막 누가 서로 갖다 자꾸 주려고 그래요. 뇌물이고 뭐든. 시장, 아니 군수하고 구청장 둘 중에 군수죠. 군수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잖아요. 용도 지역지구 구역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을 위반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구청장은 못 한다고요? 서울은 서울시장이 해요. 구별로 25개 구가 있는데 구별로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구별로 용적률 건폐율 다르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도 시군조례잖아요. 시군구조례가 아니고. 서울은 다 똑같다고. 강남구나 강북구나. 군수가 훨씬 더 파워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국회의원보다도 군수가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국회의원보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군수를 그 후보 이런 거 지명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국회의원이 훨씬 더 높은 사람처럼 느낌이 오죠. 실제로는 국회의원은 아무 힘이 없어요. 대의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뭐 표결하는 거 손 드는 것밖에 없다고. 국회의원은 뭐 자기가 위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일 뿐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았다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는 거의 이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법이잖아요. 농지법도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중개실무에도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시구원면장이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거 숫자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지금 이게 농지위원회 이것도 지금 또 바뀔 수 있어요. 법이 요게 생기다 보니까 농지거래가 거의 안 된대요 지금.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지금 입법 청원을 많이 넣고 있어요. 농지법을 강화시키면 농업인들 다 죽는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실제 농사 지을 사람 아니면. 실제 농사 지을 사람이 잘 있냐고요 지금 요즘. 기농 기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일 하루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못하겠어요. 일 하루 종일 일 하니까 막 허리도 끊어지려고 하고. 어릴 때는 제가 잘했는데 그래서 저도 기농 기촌 할 생각 없어요. 또 저는 할 생각이 좀 있었는데 와이프가 죽어도 안 간다니까. 너 혼자 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배추하고 무하고 보내고 쌀도 보내고 나는 절대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여자 있으면 구해가지고 그냥 살아라고 이러는데 자,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건 거의 취득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심의 거치면 14일이나 걸리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약간 투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농지 소재지 연접한, 연속해서 접해 있는 시자치구의 미거주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는 경우, 뭐 이천에 있으면서 여주에 거 취득하는 거, 광주에 거 취득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천에 있으면서 저 김해평야에 있는 논 취득하고 이런 거는 심의 대상이라고. 거기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냐. 이론적으로 농사 안 지어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거기서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의심하고 나중에 계속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실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이론적으로는 이사 안 가도 됩니다. 통작거리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20km가 있었고요. 지금은 허가구역 안에서는 30km 있습니다. 실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를 30km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거 아니면 뭐 거리 제한은 없지만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1필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이게 광명 시흥신도시에 LH 직원 3명이 18억 대출받아가지고 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공유하면 부부 공동명의로 2명은 공유할 수도 있겠죠. 농업법인, 영농법인 가짜로 만드는 게 많이 적발됐어요. 가짜 영농법인. 그래서 법인, 그 다음에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죠. 이게 외국인입니다. 법적으로는. 시군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자의 경우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심의 받아야 되는 것은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아마 이걸 심의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워낙 농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있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그 최대 5년이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형법상은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습니다. 벌금 한 번 내면 끝이라고요? 옛날에 했던 거 또 벌금 부과할 수는 없다고요. 한 번 부과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의 경우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만약 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미처분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그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팔린다. 저도 논 상속받은 게 있었는데 팔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줬어요. 형제간 중에 다른 사람 줬어요. 왜냐하면 왜 아들만 너만 돈 받냐 막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별로 받지도 못해서 형님이 많이 받고 저는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부모님이 저만 이뻐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냥 줘버렸어요. 사실은 팔아먹으려 했는데 안 팔리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재산세만 내야 되고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재산세 5천 원 나왔어요. 근데 해마다 재산세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몇만 원 나오더라고. 괜히 세금만 내지 팔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항상 국가기관이 매수할 때는 낮은 금액이에요. 높은 금액이 아니고. 왜? 자기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가능성이 있죠. 법인도 그렇더라고. 법인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기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공인중개사 학원 운영하는 법인도 그런 걸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계속 뭐 100억 적자 났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 왜 100억 적자 났는지 보니까 임대료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자기 개인 건물, 자기 개인이나 친인척 건물에다가 세 들어가 가지고 법인이 비싸게 개인한테 세를 준다고요. 그럼 장부상은 마이너스죠. 계속 적자라고. 근데 개인은 회사 망해도 부자 될 수도 돈 많이 챙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된다고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입니다.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옛날에 100분의 20이었는데 100분의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1회 부과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 1년인데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죠.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올해 안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안 하면 불법으로 주택으로 사용한 걸로 보고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1년에 10%씩 부과하겠다. 그럼 10년 지나면 전부 그 취득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죠. 1년에 한 번씩만 부과해도 그래요. 2회 범위 내에서니까 무조건 2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2회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요. 행정관청에.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100% 일단 동의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이죠. 민주주의에서 100%라는 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남은 말 잘 안 들어요. 그중에 한 명은 나온다고 그런 사람. 저는 나이 안 많은 줄 알았더니만 제 아들이 저보고도 그러더라고. 비탄력적 사고를 하는데 그냥 한번 사고가 머리가 굳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안 바꾼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20대 지금 대통령도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지금 뭐 결혼 안 해도 이제 애만 놓으면 혜택 준대. 대출도 해주고 뭐 아파트도 분양권 주고 이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20대는 스윙보트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면 찍어주고 못해주면 안 찍어준다고요. 근데 나이 많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좋아하면 무슨 짓거리 해도 무조건 찍어주니까 그냥 집토끼는 쳐다도 안 본다고요. 지금 가만 안 놔도 어차피 찍어줄 놈 찍어주고 안 찍어줄 거는 어차피 안 찍어줄 거니까. 그래서 불쌍해요. 노인 정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무조건 어차피 찍어줄 사람 찍어주고 안 찍어줄 사람은 안 찍어주니까. 젊은 분들은 자꾸 수시로 변한다고요. 그게 바람직하죠. 수시로 바뀌어야 자기한테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겠죠. 자, 전자계약서 적으면 나중에 이제 전자계약서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세입자나 매수인의 경우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2%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저한테도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 묻는 사람 많아요. 부동산학 박사라고. 모릅니다. 저도 알면 저도 부자 됐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박사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다만 모르는데 올라간다 내려간다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10년 안에 하나는 맞아, 한 번은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죠. 그 내년에는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또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수시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내려가게 만들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만들고 자꾸 정책을 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게 없애버리니까 지금 집값이네. 제가 볼 때는 특례 보금자리 일반형이 있었거든요.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이하인 경우는 대출이 됐었어요. 낮은 금리로.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없애버렸어요. 일반형을. 우대형은 있는데 우대형도 곧 없앤대요.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또 아마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또 정책이 금리도 미국에서 금리를 3번 내린다고 지금 예고를 했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알면은 다 돈 벌겠죠. 주식도 모르겠더라고. 단타 지금 와이프도 주식 하는데 보니까 막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 보고 앉아가지고 막 밥도 못 먹더라고. 막 내려가면 올라가면 그런데 그게 못 맞추더라고. 올라가서 딱 사고 나니까 또 확 떨어져 버리고 사고 나면 바로 떨어지고 미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주식은 그나마 괜찮은데 비트코인 이런 건 하면 막 24시간 밤새도록 한다더라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잔대. 밤에 불안해가지고. 자,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좋다고 하는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은 지금 거의 안 적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런 거 처음에 키오스크 이런 거 처음에 저 학교에 강의하러 가서 밥도 못 먹었어. 학생들 뒤에 줄 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그냥 다른 애들 하는 거, 학생들 하는 거 보고 한참 있다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요즘은 술집에서도 뭐 시키는 거 좌석에 앉아서 다 누르고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이게 똑같아. 전자계약서도 처음에는 불편한데 해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개업공개사님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안 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고 해야 돼. 불편하다고 안 하고 하면 안 되고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이고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입니다. 민법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최장기 10년이죠. 민법의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요. 최단기 경관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자꾸 이제 비교하면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다 보면은 조금만 섞어서 내면 헷갈리니까 여러 개를 좀 비교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 하신 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2년인데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체결했으면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룸 같은 거는 보통 1년 계약을 많이 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원룸은 1년 해가지고 나간다 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또 오래 산다 해도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원룸 같은 거는 좀 세입자 구하기가 쉽거든요. 아파트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경기에 따라서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신규로 막 분양하는데, 신규 물량 많은 데는 가면 전세 아파트 싼 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 가면 싸잖아요. 처음 입주할 때 잔금 못 맞춰가지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만히 있는 경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2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죠. 아무 말 안 하고. 주인 입장에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문자 보내야 되겠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5% 올려주고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살 건지 안 살 건지 알려달라 이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안 알려주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돼요.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아무 말 안 하면 이미 주인이 통보했기 때문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 법정갱신인데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인은 돈 내줘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전세 사기가 된 이유는 깡통주택 그 바지 사장한테 명의를 넘겼으니까 바지 사장은 내달라고 하니까 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내줄게 이렇게 하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전세 사기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됐죠.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만약에 속여가지고 거짓말하고 다른 데 세를 놓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액은 3개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 2년분 곱하기 24개월. 쉽게 말하면 그냥 월세 50만 원 받다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내고 월세 100만 원 올려서 받았다면 차이 나는 게 50만 원이죠. 2년분이면 곱하기 24개월 하면 1200만 원이죠. 그럼 1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1200만 원 하고 큰 금액.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3개 중에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요건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도 2년입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2년입니다. 근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이 되고요. 5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5년이 연장됩니다. 상가는.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하더라도 무조건 2년입니다. 2년이 처음에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된다고 주택은. 근데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된다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니까 주택의 경우 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해가지고 4년이 더 연장됐다면 상가는 4년 동안 월세 내야 되지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상가는. 주택은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대항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